1980년 마카오의 한 식당이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식당은 얼마 전 주인이 바뀐 뒤 고기 만두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줄을 설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전 사장님은 어디로 갔냐며 물었으나 새로 인수한 사장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새로 인수한 만두집 사장은 살인 혐의로 검거되었고 이웃 주민은 그가 검은색 봉투에서 고기를 꺼내 만두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했는데 1960년대 마카오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는 40만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동남아 국가들과 아주 근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보트를 타거나 물살이 약할 때 수영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카오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식당이나 유흥업소에는 항상 불법 체류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마카오는 도박과 유흥도시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보트를 타고 몰래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절정에 달하더니 마약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고 나면 해변가에 마약을 밀수하다 익사해 죽어서 떠밀려온 시신이 널려있는가 하면 각종 신체 부위가 잘려서 떠밀려온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경찰은 마카오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거나 절단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크게 놀라거나 조사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일단 출동은 하되 어차피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85년 8월 8일 오후 12시 30분 마카오 콜로안 아포앙 해변에서 수영하고 놀고 있던 관광객은 해변에 떠있는 이상한 물건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가 다가가 물건을 확인한 순간 사람의 신체 부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사람의 발목이었고 모형 같기는 했으나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통제하고 추가로 다른 시신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해변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사람의 오른쪽 발 4개였는데 사람의 한쪽 발이 이렇게 잘려있다면 죽어있는 사람도 분명 4명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신의 다른 부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잠시 후 추가로 왼쪽 발 2개와 왼손 1개 그리고 오른손 1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들을 확인하던 중 왜 시신의 일부 부위만 있고 몸통은 보이지 않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신은 파크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해보았는데 조각에 잘린 부위는 선박의 프로펠러나 그물에 의해 잘린 것이 아닌 사람이 날카로운 금속 물질로 절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패 정도로 보아 대략 2일에서 3일 정도 바다에서 떠다닌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1985년 8월 10일 오전 10시 10분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신의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을까 하며 인근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그러자 순찰 중이던 경찰은 저 멀리에서 들개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어뜯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손목이었는데 개가 물어뜯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총 11개의 신체 부위가 발견되었으나 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은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시신들이 바다를 운항 중이던 배에서 버린 것인지, 이민자들이 불법 입국을 하다 사망해 저렇게 된 것인지, 자국 내에서 누군가 사람을 살해하고 버린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포스터를 붙이고 목격자의 신고를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용의자를 발견하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1986년 4월, 마카오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동생은 정린이라는 식당 사장인데 마카오에서 수년간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 해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여러 구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나 실종된 동생이 아닌가 생각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동생은 마지막에 마카오 8선반점이라는 곳을 운영했는데 최근에 그 호텔과 식당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더군요. 형은 동생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85년 7월에 갑자기 고향에 두 딸을 데리고 와 잠시 맡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마카오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식당은 정린 앞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그의 아내인 센후이가 쥐고 있어 금고에서 돈 한 푼을 꺼냈을 때도 아내의 허락을 받고 써야 할 정도로 꼼짝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리는 아내로부터 한 달 용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용돈이라고 해봐야 담배 사고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면 없어질 정도로 아주 조금만 줬다고 했습니다. 식당은 영업이 아주 잘 돼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재수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 입장에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생이 실종된 것이 정린의 아내가 불륜남인 황지형과 같이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 현재 식당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실종된 정린의 형이 보내준 편지를 보던 중 그가 왜 동생이 고향집에 찾아왔을 당시인 1985년 7월 직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반년이 지난 1986년 4월에서야 실종 신고를 했는지 의심됐습니다. 팔선 식당은 1961년 중국 산샹에서 건너간 정린이 만든 식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카오에서는 닭과 오리를 꼬치에 꽂아 숯불에 구워 팔았는데 인기가 아주 좋아 그 일대에서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린의 식당이 잘 되자 닭과 오리를 납품하던 도매상은 조금 더 번화가로 상점을 옮기고 싶다는 그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줘 아리아 프로테타 사거리 서쪽에 있는 목조 주택을 구매해 리모델링한 후 8선 판점을 열었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난 후 정린의 식당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지인들은 자리 잡은 그에게 참한 아가씨가 있다며 소개시켜줬는데 그녀가 바로 센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967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딸 4명과 아들 하나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녀는 사실 처녀 시절부터 마작과 도박에 빠져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광저우에 살고 있는 친척이 있었는데 센후이가 마카오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자 마카오로 밀입국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한 발선 식당에서 일할 것처럼 하며 초반에는 조금 도와주더니 월급 받은 돈을 인근 마작방에서 모두 잃고 돈을 더 주는 곳에 가서 일하겠다며 떼를 부리다 언니가 뜻을 받아주지 않자 센후이 몰래 금고에 있는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정린에게 발각되어 식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쫓겨난 것은 쫓겨난 것이고 한동안 연락이 없자 실종된 그녀가 걱정된 센후이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신고 편지에 적혀있는 황지형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팔선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황지형에게 어떻게 해서 팔선 식당의 소유권을 당신이 갖게 되었냐며 묻자 그는 식당의 원주인인 장린과 그의 아내가 도박빚으로 18만 7천 위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들에게 빌려 일단 갚기는 했는데 지인들에게 또다시 돈을 갚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돈을 갚으라며 수차례 독촉했으나 매번 거절당하고 조만간 갚을 것이라는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무 금액을 식당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그렇게 많은 도박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박장을 들락거리더니 황지영에게 60만 위안을 빌려 탕진하고 말아 최종적으로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985년 4월 그것으로 세 사람의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머지 도박빚은 더 이상 갚을 수 없어 추심업체를 피해 정리는 가족을 데리고 친형이 있다는 주하이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황지영에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정린에게 닭과 오리를 제공했다는 도매업자 린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자 린 씨는 1985년 8월 4일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물건을 발선식당에 납품했었고 그날 납품간 직원의 말에 따르면 식당에서 정린이 정상적으로 음식도 만들고 있었고 손님도 많아 식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납품을 가보았더니 3일간 휴무라는 표지가 붙어 있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오전에 직원이 납품을 가보니 이전 사장 정리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새로운 사장이라며 소개한 황지영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린 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날 벌어진 사건을 정리해보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혹시나 정린 가족이 이민을 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간 출입국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그들의 출국 기록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당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식당에는 총 10명의 가족과 직원이 살고 있었는데 발선 식당의 사장인 54세 정린과 그의 아내 센후이 42세 그리고 딸 정바오치영, 정바오홍, 정바오화 그리고 아들 정관더, 센후의 어머니 70세 천리홍 그리고 센후의 고모 천리전, 미립국한 식당 주방장 천전과 정불리양 등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8월 5일 정린의 아들이 열이 난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한 남성이 아들과 천리전을 병원으로 데려간다며 택시를 타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그때까지 집안에 남은 남성이라고 해봐야 황지영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미리 천리전과 내통을 하고 전화를 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전화기에 남아있는 지문과 택시에 남아있는 지문을 대조하기 위해 지문 채취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의 손가락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왼손 엄지손가락은 절단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문은 화상으로 뭉개져 채취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어떻게 10손가락 모두 화상을 입을 수 있냐고 묻자 오리 요리를 하다가 프라이팬에 손을 대어 화상을 입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없어 지문을 대조해 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황지영을 조사하던 중 그가 말한 진술에 집중했습니다. 지영은 1949년 아버지, 형과 함께 포산에서 홍콩으로 이주해 1963년 홍콩 사람인 리허와 같이 동업을 해 조그만 재봉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한 집에 살았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업자 리허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리허는 돈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1월 5일 월요일 리허의 남편이 아들과 나간 후 집에 들어간 황지영은 그녀를 묶어두고 가스를 틀어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황지영은 화재 현장에 남아있을 지문이 걱정되어 검지손가락 하나를 절단했고 10손가락의 지문을 없애려 일부러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황지영은 그곳에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신분증을 구매했는데 새로운 신분의 이름이 바로 황지형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의 이름은 천지량이었는데 이제 황지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70년대 화재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용의자 천지량을 추적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는데 팔선 식당을 조사하던 경찰이 황지형을 보고 천지량과 많이 닮았다는 말을 하자 경찰은 잠복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 황지형은 무슨 영문이었는지 급하게 짐을 챙겨 팔선 식당을 나와 도주했는데 그를 붙잡은 경찰은 경찰서로 끌고 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 마카오 경찰은 살인 혐의로 황지형을 기소했고 그는 죽음 끝에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1984년 8월 4일 저녁 황지형은 정린과 요리사 정바이량과 함께 팔선 식당 위층 모텔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리전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황지형은 2,000 마카오 달러를 가지고 정린의 돈 18만 8천 달러를 땄습니다. 황지형은 정린의 직원에 월급을 받아가는 처지였지만 도박판에서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돈을 잃게 된 정린은 1년 안에 도박빚을 갚겠다고는 했으나 금액이 워낙 많아 쉽사리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자 만약 제때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땐 팔선 식당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구두로만 했던 상황이라서 돈 받기가 어려웠던 황지영은 정린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차례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도박을 계속했는데 더 많은 돈을 잃게 된 정린은 추가로 60만 달러를 빚지고 말았습니다. 1985년 8월 초
황지형은 정인이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식당을 인수하는 일만 남았다며 주방장들을 뽑아 8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니 기다리라며 사장이 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1985년 8월 4일 도박빚을 갚을 마지막 날이 되자 문을 닫기만을 기다린 황지영은 돈을 내놓던 식당을 내놓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리는 정색한 얼굴을 하며 자신이 무슨 돈을 갚을 것이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고 차용증도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는 것이냐며 돈을 못 주겠으니 당장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황지영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잡아 테이블에 깨트린 후 날카로운 부위를 정린의 아들 정관덕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아들의 목에서 피가 흐르자 관덕은 정린 집안의 독자로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황지영은 정린에게 밧줄로 식당에 있는 가족들을 묶으라며 지시해 남편이 가족을 묶자 아들이 당하는 꼴을 볼 수만 없었던 어머니 센호이가 지영에게 달려들자 지영은 병끝으로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순간 식당 바닥은 비투성이가 되었고 그녀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황지형은 피를 본 순간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살해했고 마지막으로 정린의 막내 아들까지 살해해버렸습니다. 막내 아들 관덕은 죽기 직전 황지영에게 우리 고모가 당신이 우리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을 하자 그는 고모 천리전에게 전화해 막내 아들이 열이나 병원에 가야 하니 빨리 와보라고 해 그녀를 팔선 식당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해 죽였습니다. 황지형은 8시간 동안 10명의 시신을 수십 개의 검은색 봉투에 남아 담은 후 해변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변에서는 팔과 다리만 발견되었을 뿐 나머지 몸통과 허벅지,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는 끝까지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한 신문 기자들은 앞다퉈 사건을 보도했고 실종자들의 나머지 신체 부위를 끝까지 찾지 못하자 마카오 신문 기자가 인근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황지형이 고기 만두를 만들었을 때 검은색 봉투에서 고기를 꺼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팔선 식당에서 인육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육으로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문은 날개 달린 듯 팔렸고 지금까지도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